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이제 이 기업들의 입장 속에서 지금 내수와 수출이 이중이익이거든요. 문제 이게 구조적이라는 겁니다. 구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액입니다. 2017년도부터요. 작년도에 1151억 달러예요. 작년도 수출이 뭐 역대 최고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3년 전에 비해 가지고 한 20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절대액으로도요. 그렇잖아요. 2021년도 1171억 달러 했었어요. 근데 이게 비중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요? 2020년도에 한 19.6%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16.8%가 줄어들었어요.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수출보다는 내수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수에. 내수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내수 업종에 많이 그러니까는 연결돼 있다는 결합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수가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중소기업의 이 대출 연체액의 급증 배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 그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대출 받으려면은 신용보증 있고 기술보증이 있잖아요. 신용보증만 보게 되면 대입변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준 거죠. 못 갚다 보니까 이게 2023년도 급증을 하잖아요. 한 7천억 원도 안 되던 규모에서 지금 2조 원이 그러니까 2조 7천억 원 가깝게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했으니까요. 그렇죠? 보증재단 전체 거를 기술하고 신보를 다 합치게 되면 한 4조 원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는 이 보증재단에서 대신 갖고 있어요. 네? 급증했습니다. 아주 그냥요. 중소기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중소기업들한테 많이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중소기업은행이잖아요. 중소기업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을 하죠.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급증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냐면은 연준이 이제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가 우리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경제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리 인하잖아요. 추경은 뭐 안 하겠다고 하고 앉아 있고 최상목이 저는 최상목 이제 정권 바뀌게 되면요 깜빵 갈 가능성 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렇게 목리불고 앉아있고 대통령 누리하고 앉아있는데 깜빵 갈 가능성 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별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열받지 마세요. 자, 연준 금리 인하로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작년에 3차례 1%포인트를 낮췄잖아요. 상당권을 보게 되면 5.5%에서 4.5%가 쭉 내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4.25에서 4.5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근데 금리 인하에 이제 1월 달에 달들 소식을 들었겠지만 딱 중단했어요. 네? 중단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 직전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요.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년물 국채가 장기 시장 금리를 대변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채권이니까요. 이거는 수익률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3번 내렸으면요. 예? 내렸으면.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 내려가는 이유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수익률이 이게 계속 올라갔잖아요. 예? 올라갔어.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JGB가 일본 저건데, 일본 채권인데, 10년물 국채인데, 이게 어떻게 더 높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이걸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JGB는 거의 안 변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JGB는 수치를 구간을 표시를 하고 왼쪽에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을 이렇게 간 겁니다. 미국과 영국은 거의 비슷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갖다면 기준금리하고 그래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하고 시장 장기금리하고 이게 디커플링 현상이 진행되는데 의외로 이게 그러니까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장기간. 이거 한번 봐보세요. 22년 국채 파동이 있었던 가을하고 23년 가을 파동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9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차이가 있습니다. 22년과 23년에는 한 90일 안팎에서 끝났어요. 국채 가격 폭락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국채 파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90일 안팎에서 끝났어요. 그러면서 국채 파동이 진정이 되는 겁니다. 됐는데 지금은 138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138일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이게 이제 새로운 면입니다. 새로운 면이에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새로운 면은, 과거에는 연준금리하고 나머지 중앙은행 금리들이 같이 되게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따로따로 움직이고 앉아있거든요. 따로따로.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 이번에 내렸잖아. 2월 달에도요. 예? 연준은 안 내리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따로따로 놀고 앉아있어. 우리도 내리고 싶은데 환율 때문에 못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로가 이 괴리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금리하고 미국 연준 금리의 괴리가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세계 금융시장에서, 예? 소위 앵커, 기준, 다세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 연준 저거니까요. 미국의 국채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힘든 상황. 지금 소위 말해서 이 물가도, 인플레이율도, 예? 다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1월달 지표들 나오는 거 본 거 보면요. 그럼 한국의 금리 인하폭이, 인하를 하고 싶은데도 2월달에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무리하게, 예? 인하폭이 제약될 수밖에 없죠. 금리 인하를 가지고 경기를 풀게 돼 있어요. 경제학 교과서에는요. 예? 저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 지수는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달러가 강세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유럽의 금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화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화 약세가. 이건 물가와 관련된 문제죠. 물가가. 그러니까 경기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게 전통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대응을 하던 방식인데, 금리 인하도 제약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원화 약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그러면 이제 물가가 하니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나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수입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2023년도 7월 달에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죠. 그때 제목이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제가 했어요. 소득은 그러니까 실질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 속에서, 그렇죠? 물가는 그러니까는 안 내려오고 앉아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죠. 특히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 자세하게 수출을 한번 봐보세요. 수출을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수출이 역대 최대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대라고 해봤자 2022년에 비해 가지고 1, 2억 달러 정도 증가한 거예요. 1, 2억 달러. 1억 달러인데, 이게 뭐냐면 2017년 1월 달부터 월별로 연도별은 뒤에서 다시 그랬지만 월별로 보게 돼. 월별로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수출액입니다. 반도체가 근데 사이클이 따르잖아요. 사이클이 2017년에 한번 이렇게 붐이 있었고요. 반도체 붐이요. 2018년 초까지 이었던 반도체 붐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21년, 22년 그러니까 우리가 초까지 진행된 반도체 붐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리고 작년에 붐이 이제 일어났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새로운 고점을 찍었잖아요. 새로운 고점을.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최근에 그러니까 수출을 끌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떠올라서 그렇겠지만은 과거 반도체가 붐을 이룰 때에 비해서 작년에 반도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출이 증가했다 그러지만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표정이 밝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반도체 생태계가 변화됐다고 했겠잖아요. 최근에 반도체 수출 증가는, 지난해 반도체 수출의 증가는 주로 뭐가 끌어낸 거라 그랬었어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건 엔비디아하고 TSMC잖아요. 그렇죠? 팹리스, 파운드리가 다 엔비디아, TSMC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뜨고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과거하고 달라진 것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망가진 거와 더불어 가지고 예? 과거 삼성전자 모바일 그 생태계가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반도체는 예? TSMC보다 이익도 많이 내고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저기 그 특정한 어떤 기업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 그 좌지우지되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한테 굉장히 수모까지 겪고 있잖아요. 삼성이요. 그러니까요. 예? 수모까지 겪고 앉아있잖아요. 예? 처분만 기다리는 이런 걸 가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엔비디아하고 TSMC 하이 단위로 편입이 돼버렸어요. SK 하이닉스도 TSMC하고 협력 체제라고 하지만은 사실상은요. 저것도 하이 단위로 편입된 겁니다. 하이 단위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반도체가 수출이 저렇게 회복되고 하더라도 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정들이 밝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반도체 수출만 딱 띄워놓고 본 겁니다. 반도체 수출이요. 반도체 수출을 2017년도부터 보게 되면 연도별로 보게 되면 앞에서는 월별이고요. 연도별로 보게 되면은 18년도에 1267억 달러, 21년, 22년도에 한 1280, 9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되다가 작년도에 1400달러 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출이 이게 이제 주도를 한 거예요. 반도체가요. 실질적으로요. 예? 근데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했다는 것이 그건데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이니까 분리할 필요 없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실적을 합친 겁니다. 매출액을 봐보세요.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에 177조 3천억 원, 177조 3천억 원이요. 그러니까 21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40조 원 증가한 거예요. 매출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만 보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신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반도체가 역시 대한민국의 기둥이구나 해가지고 신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 영업이익을 합해가지고 추이를 봐보세요. 작년도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가 합해가지고 한 39조 원 정도 번 거예요. 2023년에 둘 다 마이너스 기록했었죠. 적자를 기록했었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22.6이고. 근데 이건 2021년하고 비교하게 되면 2021년 42조 원이잖아요. 42조 원. 그러니까 한 3조 원 정도가 그러니까 줄어든 거야. 3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매출액은 굉장히 증가했는데, 그래서 수출도 많이 잡혔죠. 근데 돈을 못 본 거야. 돈을 못 본 거야. 네? 돈을 벌어야 됐겠습니까? 물건 파는 다음에, 기업이. 그래서 이게 별로 이게 내용이 간 겁니다. 이게 반도체 실상이에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22년도 말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위 뭡니까? 챗 GPT 사건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반도체의 저 부분이. 그러면서부터 이게 이런 모습이 찌그러진 모습이 간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분리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보게 되면 같이 가다가 작년에 푹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라갔잖아. 예? 근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요. 파란색이 삼성이고 오렌지색이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인데요. 삼성전자가 작년도에 4분기에 그러니까는 완전히 역전당했잖아요. 3조 원도 못 벌고, 네? 삼성전자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SK하이닉스는 9조 원 넘게 이렇게 벌고 해가지고, 네? 제가 게시판에도 올렸지만. 근데 1년치를 하더라도 15조 뿐이 못 벌었어요. 삼성전자는 작년에요. 15조. 근데 이게 2021년도에 비하면은, 그 반토막이 난 거야. 2021년도에 한 30조 벌었던 거예요, 영업이익이요. 근데 이게 한 15조 원으로 줄어들었다니까, 작년도에. 반도체 부분에서만. 이건 반도체 부분만 얘기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는 SK하이닉스는 한 2배 정도 증가했죠. 삼성전자를 제쳤어요. 제친 게 언제부터 제쳤냐면 사실 2023년도부터 제쳤습니다. 이게 AI가 이렇게 만든 하나의 지형의 변화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초라해졌어.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왕자였었잖아.
수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삼성전자 더 이상 왕자 아닙니다. 예? 우리가 작년에도 한참 얘기했던 게 모바일은 중국 애들한테 저기 저거 앉아 있고, 예? 애플이나 이런 중국 애들한테 밀리고 있고, 예? 반도체는 지금 이런 형국이고요. 가전은 LG한테 물리고 있고, 완전 이류 기업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상징적인 기업이잖아요. 상징적인 기업이잖아. 특정 기업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제조업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딥시크 충격 여파입니다. 딥시크 충격이 우리 연휴 때 이제 그랬는데, TSMC 같은 경우는 한 5.7%가 하락했습니다. 5.7%. 엔비디아는 사실 그러니까 미국 시간하고 우리가 틀리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니까 금요일날 엔비디아가 또 한 번 다시 한 번 하락했잖아요. 하락했는데 그걸 아시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시간대가 틀리니까 그게 이제 월요일날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12%, 13% 정도 하락했어요. 엔비디아는요. 그걸 고려하더라도 금요일날 걸 빼더라도요. 근데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한 10% 날라갔죠. 하루 만에. 우리 연휴 기간 딱 쉬다가 딱 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TSMC보다 굉장히 SK하이닉스가 취약한 게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취약한 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효자 수출 산업이 뭐냐면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자동차 산업이요. 자동차 산업인데 이게 2023년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이게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때 작용했던 것은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던 것이 그 하면서 이제 그랬죠. 예? 그래서 2011년도 수준보다 다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정체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도 수준이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2021년도부터 그걸 뚫고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부터 700억 달러로 점프를 합니다. 근데 작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작년도부터요. 지금 올해 1월 달에, 올해 지금 뭐 이렇게 포스터에 쓰는 뉴스 보니까는 미국에서 많이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되기 전에, 멕시코 지금 관세 부과하겠다고 지금 이제 25%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 자동차 산업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멕시코가 하나로 얽혀 있어요.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네?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경쟁력을 쌓았죠. 저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보면서요, 일본하고 너무 흡사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일본이 2000년대 이후에 살아남은 산업이 자동차 산업 하나잖아요. 지금도 도요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반도체 망가지고, 조선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 비슷해요, 지금요. 외형적으로는요. 근데 이게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에 그러니까 좀 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부터. 이거 봐보세요. 지난해 2분기부터 자동차 수출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꺾이기 시작해. 이것도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 트럼프 이제 효과가 이제 더해질 거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다음에 두 번째 수출 이 효자 산업이잖아요. 자동차가요. 거기다가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굉장히 야만적입니다. 많은 산업들이요. 자동차 수출이 잘 되면은 자동차 부품도 수출이 많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관성이 아니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 기아가 쉽게 얘기해서 해외에서 조달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예? 협력업체들이 기술 개발 이런 걸 잘 못하고 하지 못하는 다 보니까는 오렌지 색깔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에요. 자동차가 수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럼 부품도 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 자동차 산업도 이게 생태계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현대기아는 뭐냐면 니네들도 협력업체들 니네들도 좀 기술 투자해가지고 근데 기술 투자할 저걸 줘야죠. 여러 걸요. 네? 그다음에 철강 봐보세요. 철강도 2년째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 맨 왼쪽이 뭐냐면 2011년도 겁니다. 2011년도보다 지금 쳐지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트럼프가 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철강에 대해서 예? 덤핑 수출하고 앉았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철강이 그래요? 철강도 주력 저건데 철강 수출 봐보세요. 잃어버린 14년이에요. 2011년도에 390억 달러 했었는데 작년도에 333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많이 회복됐다는 2022년도에도 385억 달러로 2011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네? 회복이 안 됐잖아. 지금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지금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이 3년 하락세가 지금 이렇게 연속 하락세가 이 가전, 이게 지금 트럼프 가지고 주로 지적한 사람을 먼저 소개한 겁니다. 가전도 이제 가잖아요. 소위 말해서 냉장고 덤핑 수출하고 앉았다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미국에 서 공장 지어서 생산하라 이런 얘기하고 앉았잖아요. 네? 3년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2011년도는 좀 매년 쪽인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그래요. 이거 봐보세요. 가전 수출액이 예? 우리나라 뭐 냉장고, 테레비 이런 거에 대해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2011년에 136억 달러였었는데 이게 한 8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작년도에. 예?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14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차세대 주자로 우리가 흔히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이오도 2021년도 문재인 때까지 쫙 올라가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쭉 예, 회복이 안 돼주고 있어요. 바이오도요. 바이든이 바이오도 언급을 했죠. 자, 바이오에서 수출액입니다. 바이오에서 수출액이 2022년 수준을 밑돌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뭐냐면 이게 앞에서 소개한 수출 주력 산업은 주로 이제 트럼프 저거에 놓여 있는 것이고 중국 사정권에 놓여 있는 것들. 중국 사정권에. 트럼프가 지적은 안 했지만은 중국의 사정권에 놓여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게 2011년도하고 지난해를 비교한 거예요. 비교한 건데 보시게 되면 녹색으로 그린 색깔로 있는 게 2011년이 더 2023년보다 높은 수준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가장 효자 수출 산업이요. 반도체, 자동차 다음에 일반 기계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석유화학 이런 겁니다. 석유화학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최근에 언론에서 선박 수출이 회복된다고 막 그렇게 이런 기사들 보셨죠. 지난해 하반기에 조금 올라간 게 빨간 박스로 해놓은 게 저겁니다. 이게 2017년 1월 달부터 월별 그러니까 수출액 추이예요. 이제 봐보세요.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선박이 지금 회복된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가? 지금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나마 LNG를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LNG 부분인데 이것조차도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는 예? 중국이 지금 프랑스 저 기술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애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LNG도 뺏겠다고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게 되면 선박 수출액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어요. 2011년에 565억 달러였었는데 예? 256억 달러니까 작년에 회복됐다고 하더라도요. 예? 조선업이 이렇습니다. 석유화학 저기 뭐 여수라든가 이런 지방의 산업단지들이 지금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주력 산업들이 되게 지방의 산업단지들이라고 관련되어 있고 지방의 산업단지들은요 지역의 그 거점 도시들이거든요. 거점 도시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되게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석유는 뭐 전남 여수 같은 경우가 지금 아주 울상이 초토화됐다는 얘기를 많이들 뉴스로 보실 거예요. 석유화학이 왜 그렇습니까? 중국하고 중동은 원유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쟁력 가격을 싸게 이용할 수 있고 원유를 그러니까요. 중국도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이걸 이제 산 제품으로 밀어붙이니까는 석유화학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저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비를 고부가 가치로 옮겨가는 이 부분을 네? 석유 제품은요 유가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대선 이후에 쫙 올라갔던 이유는 네? 올라갔던 이유가 이게 뭐냐면 유가가 그 당시에 쫙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 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렇게 터지고 그러면서 유가 그 전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했지만은 그렇죠? 그러다가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옛날에 비해 가지고요. 그럼 같이 떨어지잖아요. 이건 석유 제품이니까는 예? 원유 수입하다가 저거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유가하고 석유 제품은요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 봐보세요. 위에 거는 뭐냐면 유가입니다. 유가. 소위 말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20달러 넘게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70달러 대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제품 수출도 같이 그러니까 하잖아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보면요. 그렇죠? 같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근데 유가라는 것은 올라가게 되면 유가 제품의 수출이 늘어납니다. 근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잖아. 예? 일반 소비자들한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제품이 수출이 증가한다고 좋아할 게 없는 거야. 석유 제품 수출이 2022년도 630억 달러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굉장히 효자 산업으로 등장했었죠. 2020년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게 2022년 2월 24일부터였었으니까는 유가 그때 막 폭등하면서 석유 제품이 크게 올라갔던 거예요. 정유소 돈 벌고. 그러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게 지금 내려오고 앉아 있는 건데 그 대신 뭐냐면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러니까 효자 산업 중에 하나가 일반 기계입니다. 일반 기계인데 이거 보시게 되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는 지난 5년, 2017년 이후에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이미 정점을 찍고요. 그때보다도 한 50억 달러가 그러니까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반 기계도요. 제조업에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 중에 하나잖아요. 기계 산업이요. 그렇죠? 무선 통신기기. 이건 참 처참합니다. 무선 통신기기는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냥 이제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는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무선 통신기기 한번 봐보세요. 2011년도가 이건 100만 달러로 이걸 해놨네요. 272억 달러였는데 지금 100억 달러나 지금 났잖아요. 작년도에. 예? 172억 달러니까 정확히 한 100억 달러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찌그러든 상태입니다. 예? 우리나라 모바일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이요. 디스플레이는 안 좋죠. 뭐 좋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쭉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지금 영업 적자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죠. 경쟁력을 완전 상실해 버렸습니다. 네? 경쟁력 상실했어요. 2011년도에 한 278억 달러였었는데 이것도 거의 한 100억 달러가 줄어들었잖아요. 100억 달러요. 자. 25년도 1월달께 나왔잖아요. 1월달 가가지고, 산자부가 제발 공무원들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정부는 있잖아요. 나쁘면 나쁜 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네? 그거 속인다고 해서 속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1월달 수출액이 491억 달러가 나왔어요. 491억 달러. 2022년도가 556억 달러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1월 달에 너무 연휴가 많아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연휴를 고려해가지고 계산해도 조업일수 고려해서 하는 거죠. 2022년에 못 미쳐요. 못 미치고 있다고. 회복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지난 한 3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3년 동안에 수출이 정체하고 있는 거야. 네? 수출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것도 그나마 반도체가 많이 끌어올린 거예요. 최근에 기사 봤잖아요. 반도체가요. 근데 반도체 실상은 어떻다? 앞에서 이미 소개했잖아요. 네? 반도체 착시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요. 더 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15대 주력 수출 산업이 78% 거의 80% 차지합니다. 1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올해 1월달에 382억 달러입니다. 네? 15대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근데 2022년에 426억 달러 했었어요. 한 40억 달러 이상 차이 나잖아요. 44억 달러 정도 차이 나잖아요. 예? 주력 산업이 있는데 반도체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는 떨어졌어요. 이런 점에서 이러다 보니까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장률이 떨어진 거야. 반도체가 해가지고 수출이 그러니까 역대 최고다 맨날 이렇게 기사 쏟아내는데 그러면 왜 성장률이 안 높아지냐고요. 성장률 높아져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하면 안 되고요. 정부도 그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들 그러니까 저거를 비판받을까봐 그런 거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성장 중단으로 지금 치달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런 거예요. 산업의 위기가 내수도 나빠지고 수출도 나빠. 이중위기가 성장 중단으로 이어지는 건 상식이잖아요. 이거는요. 이건 경제학 몰라도 이거는 이런 나라에서 성장률이 높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야.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게 왜 그런 거냐?
산업체계 전환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제대로 못한 결과인 거예요. 허송세월한 거죠. 허송세월한 겁니다. 이건 뭐 민주당 정권이든 국힘당 정권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